처음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 죽는 그날까지 지적 여생을 보내기 위한 삶의 태도. 첫째, 노년에 쇠하지 않는 비결은 장년의 배움에 있다. 옛날에 반백년 인생이라고 했다.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시절에는 일생이라고 해도 50년 남짓한 시간이었다. 현대인의 나이 개념이 반백년 인생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50세가 35세, 60세가 42세, 70세가 49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지말록이라는 책에는 인생 후반에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글귀가 있다. 청년에 배우면 장년에 큰 일을 도모한다. 장년에 배우면 노년에 쇠하여지지 않는다. 노년에 배우면 죽더라도 썩지 않는다. 노년에 배우면 죽더라도 썩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은 죽은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실에서는 증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 글귀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면 사후 평가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세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년에 배우면 노년에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인 듯하다. 장년기는 일생 중 가장 일에 몰두해야 할 나이다. 이 즈음에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숙련도가 최고조에 달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속기 쉽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공 분야를 깊이 파고들며 정보를 수집할수록 하고 있는 일에서 얻어지는 성취감은 배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는 자각이 생겨난다. 문제는 이렇듯 열심히 일하고 배워왔건만 막상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원초적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워왔다고 자부하지만 실은 그것은 배움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다. 배운 게 없기에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수집해온 정보들은 직장을 떠나거나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는 순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폐품으로 전락한다. 그저 바쁘게 일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단련했을 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배우거나 지식을 쌓은 것은 아니다. 장년에 배우면 노년에 쇠하지 않는다라는 배움의 경지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배움이 아니다. 평생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장년의 자기계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영웅도 천재도 결국 나이를 먹는다. 인간의 삶에서 나이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는가? 20대의 세계관, 60대의 세계관은 다르다. 행동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나이에 따라 역사적 사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아무리 인간이 예술의 완성을 추구하더라도 나이라는 장벽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예술가 특유의 날카로움과 반짝이는 재기가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 역시 변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듦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 음악적 원숭미와 예술적 깊이라는 매력이 생기지만 말이다. 영웅도 천재도 나이를 먹는다. 나라를 세운 영웅도 예술의 완성을 추구하는 천재도 나이라는 장벽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늙는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역사책 속의 영웅들과
천재적인 예술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간 자리마다 또 다른 인생의 선물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나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가지는 내면의 힘이다. 내면에 존재하는 무엇이 환경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만이 훌륭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법이다. 셋째, 즐기는 경지에 이르면 나이 듦이 두렵지 않다. 오래전 배운 논어 가운데 요즘 들어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다. 바로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말이다. 공자의 말을 풀이하자면 이렇다. 열심히 하면 알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알게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잊어버린다. 하지만 좋아서 알게 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공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즐기면서 알게 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바람직한 일이라면 더 좋다. 공자의 가르침은 아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모두 덕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위에 있다. 즉, 덕의 실천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곧 덕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내가 과연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넘어 즐기는 경지에 올랐는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어떤 답이 떠오르는가? 예술가에게 예술이, 학자에게 학문이 즐거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즐기는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작품과 연주 또는 이야기와 행동으로 타인의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 이것은 살면서 내가 몸소 깨달은 진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을 온몸으로 즐겨보게. 넷째, 자원봉사는 여생을 위로한다. 은퇴 후의 자원봉사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한 뒤 칭찬받거나 격려받는 것이 조금은 낯설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 해냈던 성실한 의무 이행에 대한 뒤늦은 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 없이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는 봉사에서 순수한 기쁨도 맛볼 수 있다.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은 부모의 기다림을 알지 못하고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 시간에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나가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며 따스한 정을 느끼는 것에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서로 주고받는 땀과 마음이 여생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는 여생에 함께할 좋은 벗이 될 만하다. 다섯 번째, 뇌의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이 만든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성은 지속성이다. 삶이 계속되는 한 한순간도 호흡을 멈추지 않고 심장 박동 역시 멈추지 않는다. 두뇌도 마찬가지다. 줄곧 움직이게 해줘야 한다. 지적 자극을 가할수록 두뇌는 더 활발히 반응한다. 그렇게 건강해진 두뇌는 지적 여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젊음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육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대한 건강하게 버텨줄 것이다. 건강한 여생을 원한다면 적어도 신체와 두뇌를 열심히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움직이는 만큼 건강과 행복한 여생이 찾아온다.
6번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은 당연한 삶의 과정이다. 인생의 역경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인내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완성된다. 나이가 들어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뇌에도 신체에도 매일 어느 정도의 과제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머리와 몸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조금씩 단련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하루의 건강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것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식의 생활 방식에서 당장 벗어나자. 우리가 역경과 불행을 극복하며 여생에 이르렀듯 적당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다. 삶의 원동력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다.